할머니, 아빠가 무지개 공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말하시길 무지개도 살 수 있다고요. 나는 손을 닦던 수건을 공중에서 멈추고 얼어버렸다. 민준이는 색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두 눈은 갓비밀을 털어놓은 듯 반짝였다. 무지개를 왜 살 수 있다고 했니? 나는 목소리를 낮춰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아빠가 그러시길 색이 충분히 많으면 모든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다고요. 추가로 묻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돌리며 입을 다물었다. 들어온 사람은 사위였다. 그는 나를 훑어보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무지개 공책 이야기를 엄마한테 막! 그러나 그는 말을 자르고 차갑게 말했다. 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꾸며내면 엄마는 다 믿는 거잖아요. 그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손 씻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래?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분명 느꼈다. 이 집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함을. 오늘 아침 주방에서 유리컵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단지 컵 하나였을 뿐인데 그가 들어와 눈살을 찌푸리며 반쯤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제발 물건 좀 깨지 마요. 그 컵은 수입산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컵이 아니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주었다. 딸, 은주는 급히 달려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치울게요. 그러나 그 순간 공기는 확실히 싸늘해졌다. 마치 단순한 실수 하나로 내가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를 어긴 듯했다.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편인데 그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싶을 정도로 불편해 보였다. 그는 매우 빠르게 허겁지겁 먹으며 가끔 내게 눈길을 주며 인내심 없는 듯 힐끗 보았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 우리 집이 마치 요양원 같아. 내 귀에 그 말이 들어왔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여왔다. 나는 참고 있으려 했다. 이들의 휴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단지 손주를 며칠 돌보려고 여기 온 것뿐이었다. 그런데 머무를수록 점점 불안해졌다. 사위의 경멸 어린 시선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눈치채기 시작한 이상한 것들 때문이기도 했다. 어젯밤 세탁하려고 옷을 모으다가 딸 은주가 욕실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목은 가느다란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래, 은주야? 그녀는 놀라며 소매로 살짝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계단 손잡이에 부딪혔던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따지지도 않았다.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더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리 손주, 민준이도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큰 소리에 자주 놀라고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혼잣말을 자주 했다. 무엇보다 아빠 얘기가 나오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들리지 않길 바라는 듯했다. 나는 의심 많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엄마이고 할머니이기에 증거 없더라도 직감이 알려졌다. 이 조용하고 현대적인 집에는 뭔가 분명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눈 감고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손주가 무지개 공책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건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는 알았다.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방에서 이불을 개다가 베개 밑 어딘가가 뭔가 불룩했다. 꺼내보니 살짝 구겨진 A5 종이 조각이었다. 어린애가 끄적댄 그림이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무지개였지만 내 시선을 멈춰 세운 건 아래 빗나간 철자와 함께 쓴 숫자들이었다. 빨강 7, 파랑 9, 노랑 3, 보라 4. 나는 얼어붙었다. 5살짜리가 이런 숫자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장난이라면 왜 이렇게 베개 밑에 숨겨둔 걸까? 나는 그 종이 쪽지를 들어 딸에게 물어보려다 말았다. 그런데 침실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을 나가 막 은주가 욕실에서 나오려던 순간을 보았다. 그녀가 머리 수건을 든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소매가 흘러내리며 계란만 한 멍 자국이 드러났다. 푸르스름하게 멍든 강하게 부딪혔음이 분명한 상처였다.
나는 급히 다가가 딸의 팔을 붙잡았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녀는 놀라며 급히 소매를 내리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엄마 아마 자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나 봐요. 어떤 침대 모서리가 이런 자국을 남겨?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람이 때린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야 숨을 들이쉬듯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 성격이 좀 급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 손으로 살짝 잡고 말했다. 너 지금 그 사람이 무서운 거지?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야 해.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떼어냈다.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당혹스러움과 절망이 동시에 비춰졌다. 엄마, 며칠만 있다 가시잖아요. 제발 괜히 일 만들지 말아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분노가 목을 조였다. 자식이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무력한 감정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가을은 서늘해지기 시작했고 단풍잎이 벽돌길 위로 수북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손주의 손을 잡고 아침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민준아, 어제 할머니한테 말했던 무지개 공책 그거 어떻게 생긴 거니? 아이의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고 낙엽을 발로 차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다정하게 물었다. 그 공책은 뭐에 쓰는 거야? 할머니한테만 살짝 말해줄래? 할머니가 비밀 지켜줄게. 민준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다. 어른들 앞에서 쉽게 대답하던 아이의 눈빛은 아니었다. 아빠가 그 공책 몰래 보면 벌 받아요. 지하실에 갇힌대요.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지하실? 어떤 지하실? 아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밑에 있는 어두운 방이요. 전에도 할머니랑 얘기 많이 해서 거기 갇혔어요.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바깥에선 노란 잎들이 계속 떨어졌지만 내 마음속은 얼어붙은 듯했다. 손주가 할머니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집, 그게 과연 훈육인가. 자꾸 언급되는 지하실, 비밀스러운 공책, 무지개 색으로 칠해진 숫자들, 멍이 든 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어두운 그림처럼 서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떠봤다. 요즘 지하실 공사했니?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사위 재현은 젓가락질을 하다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돌아왔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도시에서는 냄새가 많잖아요. 지하실은 그냥 창고예요. 별거 없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사 중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엄마는 좀 쉬셔야 해요. 상상력 때문에 일이 커지지 않게요. 아시잖아요. 나이 들면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나는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었다. 저건 경고일까 아니면 위협일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에게 나는 그저 귀찮은 노인일 뿐, 옆으로 밀어놓으면 되는 존재. 하지만 그는 잊고 있다. 우리 같은 노인들 참을 수 있고 모른 척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생기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민준이가 무지개 공책 이야기를 꺼낸 그날 밤 이후 이 집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불안감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단지 며칠간 손주를 돌보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한 조사자가 되었다. 낮 동안 나는 문들의 위치, 전등 스위치, 열쇠가 놓인 곳, 심지어 집 안냄새까지 기억해 두었다. 그러다 나는 특이한 냄새를 알아차렸다. 약간 곰팡이 섞인 듯한 젖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한 불쾌한 냄새였다. 그 냄새는 복도 끝,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퍼졌다. 딸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세탁기가 아래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한 번 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 세탁기는 없었다. 대신
문 손잡이에 달린 전자 잠금 장치가 있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 드문 출입 통제를 위한 고급 보안 장치였다. 더 이상 캐묻지는 못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딸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공허하고 마치 자신의 집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부부가 제주도로 떠난 지 3일째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2층 창문 커튼을 열고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새벽 1시쯤 아주 조용한 차 소리가 들렸다. 대문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듯했다. 검은색 SUV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내부 화면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3명이 차에서 내렸다. 가운데 사람은 작은 체구의 여자였고 그녀의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몸이 질질 끌리듯 걷고 있었고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으며 양손은 배를 움켜쥔 채였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손이 묶여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집 옆을 돌아 지하실 문 앞으로 향했다. 남자 하나가 문을 3번 일정하게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재현, 내 사위가 서 있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손은 커튼을 꽉 잡고 있었고 눈은 커진 채 얼어붙었다. 그가 제주에 갔다고 하지 않았던가. 출발 전 분명히 말했었다. 우리 3일 쉬고 올게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금 그는 검은 외투의 모자를 쓰고 그곳에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두 남자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 여자 한 명이 지하실로 끌려 들어갔다. 철제 문이 무겁게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치 숨통이 끊긴 것 같았다. 나는 몇 발짝 뒤로 물러나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귀는 울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지난 사흘간의 모든 의심, 퍼즐 조각 같은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사고도 아니다. 사위는 단순히 장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안에서 뭔가 불법적인 비밀스러운 일을 주도하고 있었다. 지하실은 단지 창고나 세탁실이 아니었다. 사람을 가두는 곳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장을 본다는 핑계로 외출했다. 그리고 민준이가 게임할 때 쓰던 구형 스마트폰을 챙겼다.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카메라는 있었다. 나는 내가 본 것들을 찍었다. 시멘트 계단 위 이상한 발자국, 화분 뒤에 남은 밧줄 자국, 그리고 무지개 색으로 코딩된 듯한 찢어진 종이 조각들. 나는 동네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늘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전화 거는 곳이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는 숫자 112를 눌렀다. 불법 감금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주소는 증거도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늦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생길 거예요. 나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이번만큼은 진실이 더 이상 그 어두운 지하실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하실 문 앞을 지나쳤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문 너머엔 내가 한때 사위라 불렀던 자의 얌전한 미소와 침묵으로 감춰진 지옥이 있었다. 이젠 두렵지 않았다. 체면, 명예, 평온함 어무너뜨리더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다. 할머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여성이 지하실 안으로 밀려 들어가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일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을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불확실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저 단순한 오해로 넘겨질 가능성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 방에서 이불을 개다가 그의 베개 밑에서 뭔가 딱딱한 물체를 발견했다. 공책이었다. 일반 노트가 아니었다. 두꺼운 수첩, 코팅된 종이, 각 페이지에는 색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민준이가 말했던 바로 그 무지개 공책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처음엔 아이의 낙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코드였다. 손으로 쓴 기호와 숫자들이 체계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R71X2.
G99F12 Blue 302 Korea. 그 옆엔 각도 이름, 은행 이름, 금고 표시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다. 몇몇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름이 가려진 은행 카드와 부산, 인천, 제주에서 인출된 현금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한 줄마다 수백만 원 단위였다. 나는 몸이 떨렸다. 이 공책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명백히 돈 세탁 조직의 장부였다. 금고 암호만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의 지도가 담긴 책이었다. 내가 그 공책을 여행 가방 맨 아래 비밀 칸에 숨기려는 순간 민준이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5살 아이의 눈에서 그런 눈빛을 보다니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그 공책 아빠가 가진 거 절대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작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꼭 안았다. 이젠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하실 문 앞을 지나칠 때 나는 한참을 멈춰섰다. 시멘트 바닥 아래의 아주 얇은 틈새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바스락거림 그리고 울음소리였다. 분명히 나는 무릎을 꿇고 틈에 귀를 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희미하고 숨 가쁜 속에 섞인 절박한 외침.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돈이 아니었다. 이 집 지하에는 실제로 누군가가 감금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휴대폰을 열고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확인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내가 따로 만들어 두었던 보조 이메일로 보냈다. 스마트폰 사용을 배우며 친구들과 함께 만든 비상용 계정이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약통 서랍 속 생리대 포장 안에 숨겼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였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무지개 공책을 허리춤에 넣은 뒤 스카프로 덮었다. 그리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딸의 멍 자국, 손주의 말, 한밤중에 본 장면, 그리고 지하실에서 들은 구조 요청의 목소리까지. 처음에 경찰관은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공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하실에서 녹음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즉시 확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느릿하게 말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그 여자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마음속으로 끝없이 되뇌었다. 그자는 나를 우습게 봤어. 시골에서 온 늙은이쯤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그자를 빗속으로 끌어낼 거야.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다. 어둠의 끝까지라도 가겠다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마치 이 집조차 무언가를 예감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오전 7시 나는 부엌에 서서 민준이에게 줄죽을 적고 있었고 시선은 대문 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담장 위로 내리쬐고 은색 택시의 번호판이 빛을 반사했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먼저 내렸다. 여행의 피로가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재현이 내렸다. 하얀 셔츠, 검은 선글라스, 깔끔한 옷차림. 꼭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였다. 나는 문 앞에 나섰다. 그들이 아직 짐을 들이지도 못한 순간 경찰차 2대가 양쪽에서 동시에 도착했다. 급정거하며 자갈이 튀었다. 경찰 여러 명이 빠르게 차에서 내렸다. 강한 기세였다. 지휘관이 외쳤다. 서울 경찰입니다. 제보와 증거에 따라 긴급 수색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반발짝 뒤로 물러나며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한 경찰이 다가와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무지개 공책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집 주인이시죠? 이건 불법 감금 및 자금 세탁 활동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는 문가에 서서
아직 졸린 눈을 비비는 민준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가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 나는 익숙하다. 경멸, 비웃음, 무시.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있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그는 이를 갈며 낮게 말했다. 엄마가 경찰 불렀다고. 엄마가 뭘 안다고. 시골에서 온 노망난 노인이 뭘 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지하실 문은 기술 경찰들이 강제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이 끌려 나왔다. 동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마른 다리는 제대로 버티지 못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피부에는 멍이 가득했다. 담요를 덮고 부축받아 밖으로 나오는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엔 놀람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충분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읽었다. 재현은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증거 없어. 여자들이 꾸며낸 거야. 다 조작이야. 그러자 여성 경찰관이 휴대폰을 들어 지하실에서 녹음된 울음소리와 구조 요청을 재생했다. 그리고 무지개 공책과 함께 내가 제출한 심야 차량 출입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게 변했다. 목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늙은 것, 이 시골 할망구가 내 인생을 망쳤어. 쓸모없는 노파야. 경찰이 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한 경찰이 내 옆을 지나며 낮게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한 여성입니다. 그를 데려가는 차를 바라보며 나는 은주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다. 그리고 경찰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그녀는 무너져 내려 보도에 주저앉았다. 나는 급히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은 갔어.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팔에 멍이 들었을 때 너는 그냥 주방 선반에 부딪혔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민준이가 지하실 얘기할 때 넌 침묵했지. 그리고 사위가 날 귀찮은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은주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나는 딸을 끌어안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제 살아남을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거야. 그날 오후 집은 봉인되었고 경찰은 출입 금지선을 쳤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언론을 피했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동시에 딸에게는 침묵의 감옥이기도 했던 그 집.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민준이는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아빠 다시 와? 나는 목이 메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는 안 와. 하지만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빠는 더 이상 아무 권한도 없어. 이제는 할머니랑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줄 거야. 민준이는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작고 여리고 따뜻한 손. 처음이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된다는 건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어둠 사이에 서는 벽이 되는 것. 그 대상이 내 딸의 남편일지라도. 그 오래된 집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딸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봉쇄되었다. 철문에는 경찰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창문들은 잠겨 있었으며 매일 저녁마다 켜지던 현관 불빛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붉은 테이프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지하실의 어둠, 한밤중의 울음소리, 그리고 한때 가족으로 여겼던 남자의 냉소적인 눈빛. 우리는 한강 근처의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낯선 이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낡은 식탁 몇 개와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밖에 없었지만 내게 그곳은 천국이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미역죽을 끓였다. 민준이는 작은 탁자에 앉아 김이 나는 죽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빠의 고함에 몸을 떨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의 품에서 웃고 하품을 해도 놀라지 않고 다시 무지개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닌 순수한 색으로만 채워진 무지개였다. 어느 날 나는 민준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갔다. 술래잡기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던 민준이는 나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 만약 누가 아주 어두운 데에 갇히면 누가 구해줘요? 나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구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다음엔 만약 그런 사람을 보면 민준이가 제일 먼저 외쳐야 해. 알았지? 진실을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해. 민준이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작지만 진짜인 자신감. 마치 흐린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처럼. 은주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들어가자마자 끝날 때까지 울기만 했다. 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늘 휴지와 작은 생수병을 챙겼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던 은주가 내 눈을 바라보며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다. 엄마, 나 사실은 죽은 줄 알았어. 진짜 죽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운 채로 그냥 움직이는 시체 같았어. 그 사람은 모든 걸 통제했어. 돈, 친구, 그리고 민준이를 안는 횟수까지.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안해, 엄마. 더 빨리 말하지 못해서. 엄마는 항상 알고 있었지. 하지만 직접 묻지 않았잖아. 엄마는 내가 말할 수 있기를 기다렸던 거지. 그리고 내가 못할 때 엄마가 대신 움직였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엄마도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 하지만 너에게는 절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둘 수 없었어. 은주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마치 끝없는 절벽에서 함께 구조된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재현의 재판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열렸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그는 돈 세탁, 불법 감금, 가정폭력, 광역 사기 조직 연루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 방향을 잃은 듯한 걸음걸이. 변호인은 재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통제 상실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지하실에 갇혔던 여성 이 증인석에 올라 굶주린 시간들, 어둠 속에서의 공포를 증언하자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나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등을 곧게 펴고 내 손을 꼭 쥔 채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직접 증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재현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지금 기분이 승리했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전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엄마라는 건 항상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나서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칭찬이 필요 없어요. 그저 제 딸이 지하실을 꿈에서 떠올리지 않고 편히 잘 수 있으면 돼요. 손주가 무지개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금고 암호가 아니라 크레용으로요. 4월 어느 날 오후 벚꽃이 흩날릴 때 나는 민준이와 작은 방의 발코니에 앉았다. 아이는 미완성 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번엔 무지개가 작은 집 위로 크게 걸쳐 있었고 그 아래엔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소년. 그 위에 아이가 삐뚤빼뚤 쓴 글씨. 소리 지르지 않는 가족. 나는 웃었다. 슬프지만 행복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원한 건 기적이 아니었다. 내가 필요했던 건 단지 용기였고 나는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속에서 엄마로서 한때 나는 80을 앞두고 내 역할이 단지 보조라고 믿었다. 손주를 봐주는 사람, 집안을 지키는 사람, 명절엔 김치를 담그는 사람. 자식이 자라면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삶을 알아서 꾸릴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결국 알게 됐다.
엄마는 절대 조연이 아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에 주름이 생겨도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 앞에 서야 한다. 자식이 위기에 빠질 때는 가장 먼저 방패가 되고 폭풍이 몰아칠 땐 마지막 우산이 되어야 한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 역시 흔들렸고 두려웠고 외면하고 싶었다. 밤을 새워 자문하기도 했다.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복수하면, 딸이 더 위험해지면. 그러나 민준이의 두려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침묵도 하나의 죄다. 악은 영화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칼도 피도 없다. 때로는 무심한 눈빛, 무표정한 말투, 아무렇지 않은 듯한 통제. 그건 여성의 존재를 조금씩 질식시켜 결국엔 집안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딸도 성인이니 스스로 해결하겠지. 하지만 만약 그날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내 딸을 품에 안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때 나는 침묵이 존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다. 침묵은 방치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거나 듣고 있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어느 날 당신의 엄마, 아내, 딸 혹은 언니에게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피하는 눈빛, 감춰진 멍, 억지 웃음, 그 모든 것이 말로 하지 못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단지 모두가 외면할 때 진실편에 선 하나의 엄마일 뿐이다. 오늘 민준이의 낡은 그림들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내가 베개 밑에서 주웠던 종이를 다시 발견했다. 바로 그 무지개 공책의 시작이었던 종이. 처음엔 버릴까 했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접어 작은 틴 케이스에 넣고 침실 책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다. 그건 고통을 기억하려는 게 아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의 약속이다. 때로는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가 한 어른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는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바랄 뿐이다. 이제부터 민준이가 비밀도 폭력도 아빠의 차가운 눈빛도 없는 집에서 살아가길. 그리고 내 딸 은주가 다시 삶을 시작하길. 억지 웃음도 욕실에서의 눈물도 없이.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미역죽을 끓이고 조용한 저녁엔 목도리를 뜨고 공원에서 손주 손을 잡고 걷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는 무시당하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일어섰던 사람이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언어 속엔 포기라는 말이 없다. 오직 계속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왔다. 악이 숨을 곳이 더 이상 남지 않을 때까지. 내 딸의 눈에 다시 평온이 깃들 때까지.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혼자 간직하지 말아주세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마디의 공감, 그 마음 알아요. 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집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작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한 편의 이야기, 단 한 번의 공감이 누군가의 어둠 속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가족, 용기 그리고 진실이 언제나 길을 찾는 그곳에서.